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PD 수첩 저는 11시에 하는 줄 알았는데 11시에 TV 키니까 이미 3분의 2는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날 유튜브 보니까 이제 전체 분량은 아니고 이제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올라온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PD 수첩 이번 편 내용을 자세하게 보기로 하죠. 일단 이번 편 PD 수첩 요약인데 제가 전체 내용을 본 게 아니라서 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한 11시 좀 넘어서 봤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온 조각조각 주제별로 나뉘어진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다주택자들은 왜 집을 안 팔까? 그 이유를 일단 짚어봤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세, 양도 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 5억 안팎을 내야 되죠? 이런 문제.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점, 과도한 세금 혜택 계속 이야기 나왔던 내용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9.13 정책으로 많은 세제 혜택을 축소시켰지만 정책 이전의 아파트를 구입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다인 거고요.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으로 주택수 기준이 그러니까 주택수 기준의 세금 제도가 부동산 총액의 세금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랑 좀 더 저렴한 여러 채, 굳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얘가 뭐 10억이고 뭐 3억짜리 집 세 채다 이랬을 때 3억짜리 집 세 채는 뭐 다주택자 규정에 포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상의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불리한 부분이 있고, 똘똘한 한 채는 10억이라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세금상의 불이익이 없다. 이러한 불평등함을 조정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종부세 개편 발표 이후 집값 폭등에 이유해가지고 보수 언론의 압박과 조세 저항 등등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좀 이런저런 이유로 안 했다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좀 편편히 좀 문제점이 다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일단은 첫 번째, 이거는 이 내용 되게 잘 짚었어요. 예, 저는 되게 잘 짚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부동산 카페나 안 그러면 각 지역 단톡방들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인데, 여기서부터인데, 문제점들 하나하나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직접적인 내용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세 번째 문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급 적용. 임대사업자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9.13 대책 이전에 집산 다주택자들도 9.13 바뀐 대책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정책의 기본을 전혀 모르고 지금 PD수첩이 이런 내용을 좀 주장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보면 뭐 PD수첩뿐만이 아니라 몇몇 뭐 유명한 경제 쪽 전문가들의 이제 발언까지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정책이라는 게 일종의 좀 정부랑 국민이 하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무주택자가 뭐 집을 사면은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 기간 동안에 집을 사는 매수자한테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세금 관련 혜택.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언제나 매수자한테 플러스만 되는 혜택이 있는 건 아니죠. 마이너스가 되는 혜택도 있어요. 예. 플러스가 되는 혜택만 날려버리고 마이너스는 유지시킨다? 결국은 이 말뜻은 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정부가 믿음을 깨겠습니다 라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소급 적용이죠. 대책 이전에 집 산 사람들은 대책 이전에 이전 대책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파리 대책, 이 큰 틀을 짜고 있죠. 파리 대책 때 산 사람들은 파리 대책의
대책이 있었으니까 그거 정부가 보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들면은 누가 정부 말을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거든요. 지금 뭐 9.13 대책이라고 해서 이주진의 집을 사는데 뭐 1년 후에 뭐 11일 대책이 나왔다고 치죠. 11일 대책이 나왔는데 이 전에 집 산 사람들도 9.13 대책이 아닌 11일 대책에 적용된다. 정책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러면은 정책을 왜 발표를 하고 그다음 뭐 입법 예고 후에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정부 정책 중에 국회 동의 거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시행 입법 예고나 안 그러면 시행 주기, 기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이유가 없어요. 소급적인 거 날려버리면 일몰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주장이다. 첫 번째로. 예. 정부 정책 의미가 없죠. 전 정책 기간을 집던 사람들은 새 정책으로 적용시키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기특별고유죠? 장특공제라고 그러죠? 1주택자의 장특공제에, 과거에는 이제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80%를 경감했었는데, 이제 장특공제가 9.13 대책 이후로는 여기 플러스 2년 거주 조건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바뀌는 정책도 있다. 약간 좀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정책이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매수 정책, 두 번째로는 매도 정책입니다. 매수 정책은 뭐냐? 가령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보유만 하면은 9억 다시 이제 2년 보유하고 다시 팔 때 매도가죠. 9억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2년 전에는 좀 구체적으로 2016년에 4억을 주고 산 집을 2019년에 9억에 팔았다. 뭐 3년 보유한 거죠. 박근혜 정부 때는 거주를 안 하고도 2년만 보유하면은 이게 그럼 이제 5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데 양도세를 안 묻니다. 이게 이제 파리 대책 이후로 바뀌죠.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도 해야 돼요. 예. 이게 바로 매수 정책이거든요. 이 기간에 2016년에 무주택자가 산 사람들은 절대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된 정책이 문재인 정부 넘어서더라도 이 정책이 전 정부가 약속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건들라라는 게 PD수첩의 주장인데 굉장히 좀 애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특공제.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팔 때, 매수 때 보장하지 않는 그러한 세금을 관련돼서 팔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정책을 확정시키는 건데 말 그대로 이거는 파는 시점에서 확정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특공제 같은 거 계속 정부가 지금 조건을 계속 더 조이고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매도 정책인 거죠. 매수 정책은 말 그대로 살 때, 그다음에 매도 정책은 팔 때. 예외적으로 매수 시 어떤 매도 조건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보장했다. 그건 다 매수 정책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매수 정책하고 매도 정책이란 정책을 좀 부동산 정책을 이원화시키면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없는 채로 피드수첩 같은 경우는 좀 정책을 이전 대책 정책 때 산 사람들도 전부 다 정책이 바뀌면은 새 정책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좀 펼치더라고요. 음, 방송 전에 정부 정책의 기본 룰을 좀만 더 본질적인 부분도 이해했어도 이 내용이 나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가 국민한테 한 약속을 스스로 정책 바뀔 때마다 다 뒤집어 엎어라.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헌법소원 들어갈걸요? 예, 헌법소원이 됐던 뭐가 됐건 간에 꽤 많은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어, 이 자체가 좀 애매하죠. 예. 그러면은 번외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완전히 폐지를 못했어요. 9.13 대책에도 세금 축소, 세제 혜택에 대한 축소만 이루어진 거고 그것도 완전히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7년 12월이었나요? 임대사업자 그 세대 임대사업자 개편 때 2020년까지의 좀 세금 혜택을 차근차근 그렇게 나눠가지고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거 정부 정책을 이렇게 2020년 정도까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됩니다.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이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못 없애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2020년까지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이 혜택을 없애지 못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입 후 3개월 이내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10년을 임대를 할 경우 양도세 100%가 빠지는데, 이거 쉽게 못 건드렸을 거예요. 조건만 좀 악화시켰으면. 그전에는 공시지가 6억 이하라는 조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9.13 대책 생기면서 공시지가 6억 이하의 주택이라는 좀 조건이 붙었는데, 결국은 정책이라는 거는 한 번 정하면 못 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한번 잘못된 정책이 어떠한 좀 사태를 불러일으키는지, 뭐 이번 부동산 집값 폭등 현상 이런 내용이었죠. 예.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좀 첫 번째 내용부터 또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세법의 전환. 현재는 주택수와 각 주택의 개별 구입가에 대한 세금을 적용하거든요. 1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는 뭐 공시가격 9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지만 2주택자부터는 뭐 공시가격 6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택수와 각 주택의 개별 구입가에 대한 세금을 모두 적용하는데, 이래서 나오는 게 똘똘한 한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가 매물이라고 하죠. 뭐. 여러 채. 이 논쟁이거든요. 강남 아파트 값이 폭등한 이유가 좀 강남 아파트보다 값어치가 떨어지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몰렸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구입 총액 기반의 세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부동산의 조세 정책을 정말 크게 뒤엎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뭐 현재 문재인 정부 이전에 뭐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정책도 있고 이명박 정부 때 나온 정책도 있고 쭉 거의 뭐 하면 뭐 이승만 정권 때부터 계속 유지되는 틀들도 있어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농어촌 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시골 주택을 취득하겠고, 시골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도시 수도권이죠. 서울 아파트를 한 채 취득했을 때 이렇게 되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농어촌 주택 특별법 기간에 시골 주택을 소유하면 세법상 이거는 1주택으로 안 치거든요. 안 치고 시골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서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다음에 이게 뭐 5억에 취득한 게 20억이 됐다. 그럼 시세차익 15억이 되잖아요. 양도세 안 묻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나온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좀 손 봐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 12월 31일로 이 제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2000년대 초반, 뭐 중반, 후반, 90년대, 80년대, 70년대, 60년대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동산 정책이 전부 다 주택수와 개별 주택의 구입가를 모두 좀 같이 겸하는 그런 부분을 세금인데, 이걸 지금 다 날려버리고 총액 기반의 세법으로 돌린다시면은 일단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시기별로 뭐 70년대 집산 사람, 80년대 집산 사람, 90년대,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 2010년대 전부 다 각기 다른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전부 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 매수 기반의 부동산 정책이죠. 다 조건이 다 다른데 이걸 합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랑 똘똘하지 않은 한 채의 기준이 뭐냐. 지금 현재 이제 9.13 대책을 보면은 이 똘똘한 고가주택 한 채의 기준은 9억 구입가 공시가가 아니고 구입가 9억으로 좀 책정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똘똘한 한 채 기준이 9억이다 라는 건데, 구입 총액 기반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나는 뭐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투자할 일도 없는데 직장이 강남이고
그다음에 이 와이프도 어차피 직장이 강남이니까 남편 직장 가까운 곳 살면서 애들 교육에 더 신경 쓰겠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를 뭐 20억 주고 사요. 그러면 총액 기반으로 간 문제가 뭐냐면은 20억짜리 집을 샀으니까 굉장히 많은 세금 물려라. 이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을 부동산 투기꾼이라 할 수 있는가? 인 거고. 강서구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가영우성 예를 들죠. 가영우성 지금, 아이고, 가영우성 실거래가가 지금 7억 5천이던데 가장 높이 찍힌 게요. 그다음에 강남은 20억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누구는 20억, 누구는 7억 5천이다. 한 채인데 이게 투자용도 아니고 거주용도 아니고 거주용이죠. 투자용도 아니고 거주용 한 채에 대해서 20억짜리는 세금 많이 물리고 뭐 지금도 많이 물립니다. 종부세가 들어가니까. 똘똘하지 않으면 세금 덜 물리겠다. 저는 이것도 좀 애매해요. PD수첩에서는 똘똘한 한 채도 굉장히 뭐 투기꾼 뭐 그런 뉘앙스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남에 이제 자가주택 자기 집에 사는 사람 비율이 34%밖에 안 된다. 뭐 그런 비율을 예로 들면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자기 집에 안 살면 어딘가 전세를 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전세 대출을 과도하게 하지 못하게 막던지 지금 이제 9월 9.13 대책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됐죠. 예. 그다음에 이런 거죠. 정말 강남 집값이 비싸고 올라요. 오르니까 미리 사놓는데 지금은 내가 강남에 안 들어가지만 미래에 강남에 갈 수도 있다. 매우 높다. 그런 사람들이 강남 가는 건데 그러면은 과연 20억짜리 집을 사놓는 게 미리 사놓는 게 투기꾼으로 봐야 되는가? 이제 이걸 경제용어로 인플레이션 엣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똘똘한 한 채, 그냥 똘똘하지 않은 한 채 기준이 뭐냐 인 거고. 그다음에 어쨌건 한 채, 어쨌건 저가 매물 여러 채의 경쟁인데 이런 거예요. 그냥 고가주택 총액 기반으로 했을 때 고가주택으로 9억이라는 세금을 9억 이상부터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라고 설정을 하죠. 그러면은 10억짜리 한 채, 이 사람 당연히 세금을 많이 물리겠죠. 그런데 4억짜리 두 채, 이 사람은 9억이란 기준이 미달하니까 세금을 안 물게 돼요. 덜 물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다주택 또 다시 나오는 논란이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깎아주느냐라는 논란이 나와요. 예, 똘똘한 한채 대신 싼 아파트 여러 차례 다시 가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 기준가 이하까지 물리면 세금 안 내니까. 그럼 이런 두 채에 대한 세금 더 물리겠다? 그게 지금의 현재 아파트 부동산 조세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하면은 무조건 총액 기반으로 했을 때는 싼 아파트 여러 채를 샀을 때에 대한 조세 방어가 되질 않아요. 결국 이거거든요.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여길 누르면은 여기가 튀어나오죠. 반대로 여길 누르면 여기가 튀어나온다. 부동산 대책이나 정책이라는 게 웬만하면 다 이게 풍선 효과라고 좀 큰 틀에서 보면 되는데 지금 자꾸만 뭐 피디수첩에서는 총액 기반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총액 기반으로 가면 다주택자들이 더 늘어납니다. 결국 하나 막으면은 다른 한쪽이 터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주택수로 갈 경우는 한 채, 실거주 한 채. 하지만 한 채 살면서 난 투자금 실거주를 하겠다. 팍팍 대신 이렇게 되면 입지 좋은 곳만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게 문제점이고. 그래서 현재는 주택수랑 개별구입과 모두를 지금 다 조세제도로 물리고 있어요. 예. 정책 짜는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왜 총액 기반의 세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근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고 똘똘한 한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애매하고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저가 아파트들이 다주택자들을 더 양산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 문제하고도 좀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어쨌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뭐 서울시 아파트 중위값이 이제 뭐 7억 넘고 8억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가격이 평균값이나 중위값이 뭐 4억이나 5억 되면 차라리 이런 총액 기반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좀 안정장치가 돼요. 흔히 말하는 서울의
84형 아파트, 좀 입지 괜찮은, 살기 괜찮은 게 5억대. 좀 더 범위를 넓히면 6억대까지 가더라도,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6억을 리미트로 잡고, 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총액이 6억을 넘어가면 세금 많이 물릴 때, 이렇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위값이 거의 8억 근처인데,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강서구 우리 엠벨리가 지금 12억대 실거래가 되고 있어요. 84형이. 우장산들이 지금 10억, 9억에서 10억대? 그러면 중위값이나 안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뭐냐? 엠벨리 12억은 뭐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우장산 10억, 서울주 웬만한 역세권 84형 신축 아파트들은 다 10억 넘거든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너무 늦었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PD수첩 얘기인데 부동산 정책과 시장을 너무 쉽게 봐요. 즉 이런 거죠. A라는 대책이 지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죠. B라는 대책을 제안하는데 B라는 대책을 썼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PD수첩은. 별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 바둑 훈수두기죠. 예.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안 돼? 왜 이렇게 안 해? 그런 내용으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피디수첩이 주장한 대로 했을 경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주장을 못 내보내니까. 예. 그래서 세법의 전환. 그 다음 문제는 방송 마지막에 한 여성분이 이제 집에 한 명 있고 집을 살려는데 6억짜리 집이 뭐 1년 만에 13억이 돼서 집도 못 사겠고 둘째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 자기도 촛불 들었는데 촛불 들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바라고 든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책이 잘못돼서 아파트를 못 샀다. 아니 그럼 정책이 좋았던 시절은 왜 안 샀을까요? 물론 뭐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금전적인 문제, 주거의 환경, 직장. 그런데 가령 정말 최근에 이제 집 사기 좋았던 시절이 박근혜 정부 때죠. 대출도 빠방하게 나오고 집값도 지금에 비하면 푼돈일 정도로 굉장히 좀 싸게 느껴지고 강서구 기준으로 3년 사이에 평균 집값 상승률이 40% 안팎은 될 겁니다. 40%쌀 때는 안 사더니 40% 오르니까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라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 PD수첩에서 좀 진짜 다뤘어야 된다고 생각한 내용은 이거거든요. 부동산 카페, 스타 강사, 단톡방들의 존재 이유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은 집값이 쌀 땐 집을 안 사고 있다.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 비싸다고 그런 말을 할까요? 정말 집값 오르는 게 무섭거든요. 저는 이제 공포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을 사는 이유는 더 오르는 게 싫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물론 이제 뭐 정말 뭐 집을 10채, 20채 혹은 뭐 5채 이렇게 사가지고 단시간 내에 차익을 내고 판다 이런 경우 어디까지는 시세 차익을 염두로 하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꾼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집을 한 채 혹은 두 채, 뭐 약간 좀 범위를 넓히면 세 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건 한 채에서 뭐 두 채 정도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오르는 게 싫어서 사거든요. 오르는 게 무서워서 사고. 그러면은 집을 살 때 오를지 떨어질지, 안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정보를 어디서 알겠습니까? 바로 카페, 스타 강사들의 이야기, 뭐 지역별 단톡방,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PD수첩 포함해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지금 이런 종류들을 무슨 뭐 투기의 온상지라던가, 안 그러면은 뭐 되게 좀 안 좋은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내보내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강서구방 단톡방에 있고, 가양 단톡방에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단톡방에 들어와가지고 물어보고 정보를 알고 집값 오르는 게 싫어서 그러거든요. 더 오르기 전에 산다.
대출 조건 더 좋고 더 집값 오르기 전에 사는 거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뭐 울 수도 있어요. 울 수도 있는데 전 솔직한 얘기로 정책이 잘못해가지고 울면서 집 못 살 것 같아요. 맨날 이제 네이버 아파트 시세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 있으면은 이런 데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알고 내가 어느 시점에 언제 집을 사야 되는가, 자금 계획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입지 조건은 어떻게 됐고, 아이의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다 여기에 정보가 있거든요. 2년 전부터 부지런히 부동산 정보 알고 임장 다니고 카페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의견 공유하고 최근에 단톡방 타는 게 집값, 난 비싼 집에 비싼 돈 주고 집 사기 싫으니까 이러는 건데 이게 사실 본질이에요. 왜 스타 강사들이 있고 단톡방이 있고 부동산 카페가 있느냐. 여기서 지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울고 있고 그럴 시간 있으면은 빨리 단톡방, 지역별 단톡방이라도 좀 보시던지, 다음에 그래 이번에는 집값 폭등이 되고 대책으로 일단은 지금 잠잠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시세가. 그러면 나는 도대체 대출도 꽉 막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자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매수 타이밍 해야 되는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는 게, 정책 욕하고 정부 욕하고 혹은 뭐 정부를 칭찬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알아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능률적인 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 이 유튜브 영상 만드는 이유도, 보다 어차피 강서구 오실 분들은 많으니까, 나가실 분들이 많다면 솔직히 이 영상은 안 만들거든요. 예. 오실 분들이 많으니까 직장이 강서구고 혹은 뭐 친가, 처가, 형제 자매들이 강서구에 많이 거주를 해가지고 강서구에 밖에 살다가 강서구에 들어오실 분들이, 그러면 난 어디서 사는 게 집을 사는 게 좋은가? 내 여건에서 내 자금 상황, 아이 문제, 직장, 혹은 뭐 친가, 처가 이런 부분에서 혹은 미래 가치 판단 어디가 좋을까? 여기에 대한 저는 최대한의 좀 제 나름대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답답하죠. 모든 부동산 관련 언론들이 무슨 뭐 단톡방 하면 뭐 담합, 적폐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진짜 왜 이런 게 생겨나고 스타 강사들이 왜 존재하고 부동산 카페나 안 그러면 단톡방, 지역별 단톡방들, 안 그러면 저 같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영상들이 왜 끊임없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제일 근본적인 이유를 못 짚고 있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집 못 사요, 둘째도 못 낳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사상, 이념, 자기가 뭐 지지하는 정당, 뭐 대통령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좋아요. 예.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정부, 좋아하는 정부 다 각자의 취향 다 좋은데, 내 집 사는 거는 진짜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비싸게 어느 시점이 가장 적정한 타이밍에 집을 사기 위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집값이 너무 올랐대요. 실제로 많이 올랐죠. 오르기 전에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제가 8월 초에 방 5단지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4억에 샀거든요. 지금 4억 8,500 실거래가 찍혔더라고요. 9월 초에. 8월 초에 사가지고 9월 초에 딱 8,500이 한 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8,500을 돈을 번 걸까요? 투기를 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사는 거거든요. 내가 4억 8,500 돈 주고 그 집 사기 싫어서. 인과관계를 좀 언론들도 그렇고 부동산을 바라볼 때 제대로 좀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주거 안정화예요. 물론 주거 안정화 안에 집값 안정화도 좀 포함되는 이야기거든요. 좀 더 주거 안정화가 포괄적인 범위고,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할 수도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만한 경제적 부를 축적한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임대료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약간 좀 관점을 다르게 봅시다.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죠.
매매가가 폭등하는데 전세는 그대로다. 이 자체가 오히려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매매는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폭등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물론 역으로 말하면 나쁜 정책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 일단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임대사업자의 활성화도 참 저는 굉장히 좀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임대사업자를 오히려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령 8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8년에서 10년 정도를 한 집에서 꾸준히 살면은 그 다음 이사 타임이 거의 8에서 10년 정도 된다 그럽니다. 어떤 기준이냐? 아기가 초등학교를 갈 시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입지, 교육 입지, 교육적인 입지에서 좋은 곳에 이사 갔다고 하면은 그로부터 또 8년에서 10년 정도를 한 동네에서 산다고 그래요. 대학교 보낼 때까지. 근데 이때쯤 되면 거의 20년 가까이 사는 거니까 부모들은 이제 계속 한 지역에 이제 거의 원주민이 된 거죠. 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도 이렇게 8년에서 10년 임대 기간을 거의 설정하고 임차인이 한번 들어오면은 임대인 집주인이 잘 못 쫓아내요. 임대사업자 집은 안정적인 거주가 되니까. 그럼 굳이 소유의 개념을 좀 더 희박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장기 임대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 임대사업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임대사업자의 본질인데 많은 언론사들, 뭐 피디스 쪽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게 무슨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 투기꾼들 양산하는 제도다. 하도 그렇게 많이 때렸고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도 9.13 대책 때 많은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셨죠. 근데 모든 국민이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해요. 막 이제 뭐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대학 나와가지고 서울에 직장을 잡았어요. 사회 초년생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들어갑니까? 1가구 1주택이라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이라는 실거주 자한테 무조건 1주택을 사라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집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악습이라고 하기 뭐 이러한 좀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택에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전편에서 이야기를 했죠. 예, 주거 안정화는 매매랑 임대 안정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매매 안정화 집값 상승률을 억제하는 거죠. 부동산 억제 정책을 주로 하고 임대 안정화 같은 경우 공공임대랑 민간 임대를 활용합니다. 여기 이게 좀 키포인트거든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굉장히 많이 짓죠. 뭐 LH공사, SH도 그렇고 엠벨리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임대 물량이죠. 뭐 국민임대, 공공임대 있고 그다음 또 경우에 따라서 영구임대도 있고 그다음 이런 이렇게 시나 정부에서 공공임대를 위해서 신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을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민간임대인데 이게 임대사업자거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걸로는 뭐 지어진 일반 주택들을 LH공사가 사들여가지고 다시 그 임대주택으로 재분양을 하는 경우인데 뭐 약간 좀 특수한 경우고 임대 안정화 자체가 공공임대, 민간임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뉴스테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임대사업자가 주를 이룹니다. 지금 약간의 좀 장단점이 있거든요. 사실 임대사업자도 박근혜 정부 때 생겨난 거긴 한데 박근혜 정부 때 그것보다 뉴스테이를 좀 더 밀었는데 이거는 신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거니까 건설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정책이죠. 심지어 어떤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서 임대료 상승을 아예 8년 동안 임대료 상승 없이 그냥 사세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임대사업자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느냐?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임대사업자들은 다주택자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 제도일까요? 공공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세금이 투입돼요. 지금도 계속 뭐 신규 공급, 택지 지정, 그만 뭐 토지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택지 지구 신규 공공 임대 아파트 지어지는 땅이 선정되면은 보상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평가 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뭐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간 하면은 뭐 빨라봤자 5년, 그 다음에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렇게 정부가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과 돈을 국민이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세금 혜택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나라에서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뭐 그린벨트 훼손 여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규 뭐 임대 아파트를 안 지을 필요도 없어지잖아요. 기존 임대 아파트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많이 들어가야 될 세금은 어차피 다 세금으로 짓는 거니까 SOC 그런 것들 안 쓰게 돼요. 세금 아끼는 방법이에요. 임대사업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지금 임대사업자,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들이죠. 주는 거고. 두 번째, 정부조차도 공공임대로 수익을 올립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게 판교 임대주택이 이제 10년 임대 만기되니까 시세대로 분양하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죠. 예, 판교 10억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집값이. 못해도 몇 억 이상은 그냥 우습게 올랐을 텐데 결국은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을 억제를 하면서 거기에 발생한 손해분을 분양 시세 차익으로 메꾸는 거예요. 정부도 그래요. 정부조차도 그러는데 민간한테 수익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바꿔 말해 봅시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임대를 해요.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 상승 억제되니까 임대 수익은 거의 많이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임대 수익도 별론데 매매 차익도 별로다. 완전 날도도 심보죠. 정부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한테 그런 필요 이상의 많은 세제 혜택을 줬던 거고요.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골자는 매매 차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억제하는 대신에. 사실 이건 공공임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연구임대 같은 경우 아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10년 임대짜리. 10년 동안 임대를 억제하는 대신에 정부가 다시 그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팔 때는 시세대로 팔거든요.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언론들이 무조건 다주택 투기꾼들의 빠져나갈 그러한 곳으로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가 왜 그렇게 많은 세금 혜택을 줬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는 얘기하는 곳을 전 거의 못 봤어요. 예. 물론 이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특히 문재인 정부 때 PD수첩에 나온 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한 이점, 그 왜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줬냐? 이런 이점 때문이거든요. 신규 공급 물량 억제한 대신에 민간 임대 쪽을 늘림으로써 정부가 들여야 될 돈이 안 나가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많아진다는 건 다주택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맨날 파리 대책 때부터 뭐 살지 않는 집 파시라 본인은 건물만 동생한테 파시고 땅은 그대로 남겨두셨던데 어쨌건 간에 다주택자들을 적정 수준으로는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거든요. 서두. 모든 국민이 주택을 살 수가 없으니까 다주택자도 필요해요. 악인인지 선인인지까지는 판단을 나중에 하더라도 필요한 존재인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필요하면은 다주택자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뭐 다주택자 적폐 세력 없어져야 될 존재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다주택자들을 무슨 때려잡아야 될 그런 세력으로 몰아가야 할 건지 너무 많으면 진짜 소수의 몇몇이 많은 집들을 소유하게 되니까 문제이긴 해요. 그게 문제이기는 한데 다주택자가 없어지면은 또 그만큼의 반대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야 된다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도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월등히 많은 대출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거나 때문에 적정 수준의 조정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피디수첩은 그냥 뭐 임대사업자 때문에 다주택자 되면 살판 나고 뭐 그런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피디수첩 정도 되면은 이게 뭐 피디수첩이 SBS 스페셜도 아니고 그쪽 뭐 SBS 스페셜보다는 좀 더 피디수첩이 한 단계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명성에 걸맞는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취재를 해가지고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왜 임대사업자의 장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총액 기준으로만 세금을 매겨라 그런 얘기를 한지도 잘 모르겠고 막판에 울면서 집 못 사요. 울지 마세요. 예. 2년 전에 왜 집을 안 샀는가부터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다시 본편으로 돌아가서 서울식물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유난히 좀 많이 흥분을 했는데 아, 집을 사실 분들은 언제든지 실거주 한 채는 정말 떨어지든 오르든 꼭 필요한 집이니까 강서구에 좋은 집 사시길 빌며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